안녕하세요. 수능 문학.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자신감 뚝뚝 떨어졌던 친구들 있죠? 다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요, 여러분의 문학 실력을 확 끌어올려줄 아주 특별한 비밀 도구함을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렇죠. 작품은 왜 이렇게 많고 고전 어휘는 외계어 같고 다들 공감하시죠? 진짜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많을 거예요. 근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잡한 암호를 푸는 열쇠,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챙겨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게임엔 룰이 있잖아요. 수능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시험의 설계도부터 파악하고 가자고요. 이 기본 규칙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앞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이거 그냥 규칙이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첫 번째, EBS 연계. 이건 뭐냐? 교재에 나온 부분만 달달 외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작품 전체 줄거리를 꿰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복합 지문. 이건 평소의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찾는 연습을 꼭 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마지막으로, 원문은 절대 안 바뀐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결국 꼼수보다는 작품 그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왕도라는 뜻이겠죠?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도구함의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봅시다. 바로 시 분석 툴킷이에요. 여기엔 도구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시의 내용,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를 파악하는 도구. 다른 하나는 형식, 즉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요, 시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 내용을 아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그 말을 전달하는지, 즉 형식까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시의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시의 주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3단계 공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상황, 정서, 태도, 이 세 가지만 찾으면 돼요.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래서 어떤 정서를 느끼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이 세 개를 합치면 신기하게도 주제가 딱 하고 보입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거 바로 써먹어 볼까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상황이 뭐죠?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정서는요? 당연히 그리움일 거고요. 그럼 태도는 멍하니 그저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이죠. 어때요?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희망을 놓지 못하는 쓸쓸한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그냥 나오잖아요. 쉽죠? 자, 이제 형식 분석 도구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꺼내볼게요.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화자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대변인 같은 거예요. 어떤 사물이나 자연물을 통해 자기 감정을 슬쩍,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을어귀 초가집에 비가 내린다. 여기서 비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아니에요. 시인이 나 너무 슬퍼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는 대신 그냥 비가 내리는 풍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쩐지 좀 쓸쓸하고 슬픈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바로 이 비가 화자의 감정을 대신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랑 맨날 헷갈리는 짝꿍, 감정이입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슷한데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내 감정을 아예 사물한테 이사시켜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맞아요. 구슬프게 라는 말이 붙었죠. 이제는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슬프게 내리고 있어요. 비가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감정이입입니다. 화자가 슬프니까 비도 슬프다고 그냥 딱 말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확실히 정리되죠? 객관적 상관물은 사물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간접적인 방식이고요. 감정이입은 사물이 직접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의 주체가 사물이 되어버리면 감정이입, 화자의 감정을 떠올리게만 하면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구분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자, 도구 몇 개만 더 챙겨갈게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먼저 서리법. 이게 말이 되겠는가?처럼 뻔한 걸 물어봐서 강조하는 거죠. 대구법은 A는 X하고 B는 Y 한다처럼 문장 구조를 짝 맞춰서 리듬감을 주는 거고요. 영탄법. 로구나처럼 감정이 벅차오를 때 쓰는 감탄사. 마지막으로 음성상징어.
펄펄, 두근두근 이런 거요. 시가 훨씬 생생해지죠? 이런 표현법들을 딱 보면 바로 알아챌 수 있게 연습해두면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자, 시 분석 도구함은 잠시 닫아두고 이제 두 번째 서랍을 열 시간입니다. 바로 소설 분석 툴킷이죠. 시랑 소설은 게임의 룰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도구도 당연히 다릅니다.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 둘 다 어렵지만 어려운 이유가 좀 달라요. 현대소설은 인물들이 속마음을 잘 말을 안 해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추리해야 하죠. 반면에 고전소설은 일단 말이 너무 어렵고 한 사람이 이름이 서너 개씩 되니까 누가 누군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각각의 보스를 공략할 다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을 위한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 읽으면서 착한 편, 주인공 편은 동그라미, 나쁜 놈, 악역은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받는다는 권선징악 구조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와요. 헷갈림이 확 줄어들 겁니다. 자, 소설 분석의 핵심 도구 4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시점. 나가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신처럼 모든 걸 아는 누군가가 그나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것부터 파악해야 인물의 속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는지 정해져요. 다음은 배경. 시간과 장소는 꼭 네모를 쳐두세요. 왜냐하면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진짜 중요한 거, 서술자의 개입. 갑자기 서술자가 아이고 불쌍하다라던가 참으로 못된 놈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냥 대놓고 주는 힌트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액자식 구성.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죠. 바깥 이야기랑 안쪽 이야기를 구분해서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있어도 서랍에만 넣어두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제 이걸 갈고 닦아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 확인해보고 시험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최종 전략을 짜봅시다. 준비됐나요? 깜짝 퀴즈 타임. 오늘 배운 핵심 도구들 머릿속에 잘 들어갔는지 한번 빠르게 체크해볼게요. 제가 질문 던지면 바로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해요.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해야 할 최종 전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는 무조건 소리내서 읽으면서 리듬감을 느껴보세요. 소설은 복잡하니까 직접 손으로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제 풀 땐 감으로 풀지 말고 반드시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밑줄 긋는 습관을 들이세요. 틀린 문제는요,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절대 실력 안 늘어요. 내가 왜 틀렸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역추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EBS 작품은 그냥 시험 전까지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도구들을 챙겨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구함이 꽤 든든해졌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지? 그걸 찾아서 계속 연습하고 날카롭게 벼리세요. 여러분만의 필살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수능 문학 정복의 진짜 열쇠가 될 겁니다.